그럼 만약에 일반 직장인 경우에도 건물 투자 가능한가요? 그분이 왠지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물의 매매 가격에서 한 20%는 본인 자금을 넣어야 돼요. 나머지 80%는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뭐 대출이 없다. 이 아파트를 내가 전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곳에 월세를 살겠다. 그럼 그 차익금이 생기죠. 네네. 본인이 투자하는 자금이 되는 거죠.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파트도 안 팔았으니 살아있는 거고, 아파트도 오를 것 같으니까 팔면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그 아파트를 이제 그렇게 전세 주고 자기 월세 살면서 쉽게 말해가지고 몸택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살면은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은데 남의 집 월세 살면은 조금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건물을 사겠다. 근데 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 주변에서는 아파트 이야기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건물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 많이 하실걸요. 왜냐면은 예전에 건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파트 하나 사고 또 돈 생기면 또 아파트 사고 또 아파트 사고. 왜냐면은 국민의 관심도가 다 아파트였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뭐 앱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거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정보가 많이 이제 풀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예전엔 깜깜이 투자했는데 지금은 다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속아서 샀다, 잘못 샀다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얘기하듯이 건물 얘기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뭐 10억짜리 건물을 산다 그러면은 내 자본 그래도 20%에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말씀을 좀 해주시는 그렇죠. 것 같으세요? 근데 10억짜리 건물이 서울시에는 없죠. 근데 경기도는 있겠죠. 대출이 70%에서 80%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개인이나 뭐 법인이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예전에는 나왔죠. 근데 18년 3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ITI라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게 아파트 사면서 받는 대출을 좀 많이 규제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대출 안 되는 나오잖아요. 것처럼. 그런 거랑 같이 이제 맞물린 거죠. 그냥 아파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같이 건물도 살짝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낼 거니까 월세가 많이 들어오면은 이자를 많이 낼 수 있으니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월세를 적게 받으면은 이자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 그게 ITI인데 ITI가 지금 150% 돼 있어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은 월세가 1,500 들어오면은 이자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예. 그럼 1,000만 원 이자 낼 수 있는 대출금까지만 대출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은 적용이 되는데 법인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18년 3월 달에 이제 그 ITI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개인으로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법인을 사야지라고 하면서 법인을 새롭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도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법인으로 아파트 투자 안 하잖아요. 취득세가 중과되고 종부세를 많이 이제 규제가 많아지니까. 규제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맥락 똑같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건물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법인 설립해서 건물 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에서 최대 80%까지. 예. 그럼 지금 만약에 건물 보통 지금 요새 거래되는 건물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뭐 지역마다 다 틀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매입하고 싶은 지역에 주변에 아파트 32평 수준의 아파트 한 2개 값이 건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70-80%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비용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금리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이자도 많이 날 텐데 작년 네. 8월 달까지는 대출 금리가 한 2% 중반이었고요. 지금 대출 금리는 한 3% 중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 이상 올랐잖아요. 네. 이제 작년 8월 달에서 지금 비교하면은 네네. 그게 이제 대출 금리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월세를 적게 받아도 이자 내고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월세 받고 이자 내면은 안 남는 거죠. 그럼에도 꼬마 빌딩을 왜 매입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갭 투자 그러면은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전세가 매매가 대비해서 한 70% 또는 60% 되잖아요. 그러면 60%, 70% 대출 받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들어오는 월세가 없죠. 대신 내년 이자도 없죠. 예? 그럼 네. 자기 돈 뭐 30%, 40% 넣고 그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가격 오르면 비싸게 더 받고 파는 거잖아요. 건물 똑같은 거죠. 월세를 받아서 내가 대출 받아 이자 내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오르면은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양도책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금리는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오를 전망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또 올리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죠. 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받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내년 이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남는 돈이 있죠. 더 줄어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 상권들이 여전한 지역, 특히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한 20대나 30대 분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은 코로나 영향을 좀 덜 받은 상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뭐 홍대의 연남동 같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수동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유동 인구가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코로나 때 영업이 많이 됐었고 그런 지역은 코로나 중에도 임대료는 올랐어요. 공시도 거의 없었고 위치를 잘 보고 사시면 그나마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자기는 공실 없이 월세를 받으니까 금리 올라간 거에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공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강남을 포함한 주요 지역은 공실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만큼 이제 임차인들이 그런 지역에서 사업하고 싶은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외곽은 줄고 중심 지역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아파트보다 이 빌딩은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밸류맵이나 디스코 같은 그런 네네. 앱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한 것들을 많이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보다 총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주요 지역의 거래량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줄어드는 지역은 어디냐? 외곽에 또는 변두리에 있는 지역들은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건물에 매입하실 때, 난 자금도 없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외곽에 뭐 이런 뭐 10억짜리라든가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외곽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격이 빠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입지 좋은 곳에 작은 땅에 진짜 꼬꼬마 빌딩을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꼬꼬마 빌딩. 예, 꼬마 빌딩보다 더 작은 거죠.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할까요? 뭐 땅 한 20평에 연면적 한 40평 되는 그런 건물들 한 3층, 4층 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혹시 건물이랑 꼬마 빌딩이랑 또 꼬꼬마 빌딩 이렇게 명칭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근데 그건 뭐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시중에 통용되는 이야기로? 통용되면서 하는 얘기인데,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15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년 7월 달에 아파트 대출을 좀 풀어주면서 아파트가 거래되다 보니 그때 아파트 파셨던 분들이 이제 아파트 지긋지긋하잖아요. 리먼 이후에 2009년부터 14년까지 묶여 있었으니까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겨우 팔았잖아요. 그 매도자분들이 그 돈 가지고 넘어온 곳이 빌딩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판 돈으로 빌딩 사려고 하니까 대룸에 큰 거 못 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면에 작은 건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야, 너 건물 샀는데, 야, 뭐 이런 작은 거 샀어. 야, 그냥 꼬마 빌딩 산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대지 면적 한 70평에 연면적 한 200평 미만, 그러니까 한 5층 미만의 건물들이 꼬마 빌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꼬마 빌딩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너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가 제가 최하 70억에 말씀드렸던 게 그게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땅 70평에 연면적 200평 미만인데 땅 한 평의 가격이 1억을 하니 그럼 70억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이면 안쪽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못 사잖아요. 워낙 70억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뭐 한 30억이나 40억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는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땅은 35평에 연면적은 100평. 그러니까 꼬마보다 더 작으니까 꼬꼬마 빌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그보다 더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강남 같은 이런 주요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예전에 32평을 샀는데 지금은 비싸서 못 사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평수를 줄이던가. 평수 줄여야죠. 24평 가거나 17평 가거나 점점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7평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은 지역으로 옮겨야죠. 지역을 옮겨야죠. 네.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그렇죠. 뭐 빌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건물도 그런 주요 지역에 사고 싶은데 상권이 좀 좋은 지역에 사고 싶은데 돈이 안 되니까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또는
딴 지역 가거나. 근데 저는 딴 지역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에 작은 거라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평형을 줄이는 게 더 낫다는 예. 거예요. 저는 입지가 첫 번째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빌딩은 무조건 입지예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음. 입지 보고 들어가시면은 절대 뭐 낭패를 보시는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작은 걸 사고 나중에 돈을 더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 옆에 걸 사더라고요. 그 옆에 걸 사고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렇죠. 개발을 하고 예.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옆에 거보다는 뒤에 거 사죠. 맞아요. 뒤에 거. 평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샀는데 가격 빠져요. 그러면 채처럼 바닥까지 빠질 때 기다렸다가 또 사죠.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올라가면은 자기는 수익이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거를 뭐 1억 주고 샀는데 뒤에 이면에 바로 붙어 있는데 얘는 뭐 1억보다는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뭐 평당 5천 샀다. 뭐 면적 똑같다 그러면 평당가가 7,500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는 지으면은 앞에 땅 가치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중에 그 송성헌 씨가 그렇게 투자를 하셨죠.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신사역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런 건축 행위를 안 하고 가시다가 뒤에 바로 붙어 있는 매물을 사셨어요. 뭐 공매로 사시고 일반 매매로 사셔가지고 근데 지분이 좀 약간 지저분했던 건데 어쨌든 다 100% 다 매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지을 때는 같이 짓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앞에 대로변 가격을 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신사역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뭐 몇백억 버신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꼬마 빌딩은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럼 꼭 꼬마 빌딩을 접근을 하려면 최소 얼마 정도 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20평을 사신다. 근데 그 지역의 상권에 맞춰가지고 평당가가 8천이다. 그럼 16억이죠. 예. 16억 중에 대출을 80%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본인 돈은 한 뭐 4억에서 5억 정도 있으면은 매입하겠죠. 취득세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20억대 사는데 80% 그냥 16억 대출 받으면 내 돈 4억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취득세 해가지고 한 1억 내면은 이제 5억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작년에 40억 주고 샀거든요. 대출을 32억 받았어요. 제가 매도자 준 돈은 8억. 취득세 낸 돈은 2억. 딱 제 돈 10억 들어간 거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아파트만큼이나 빌딩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질문 참 생각하시나요? 많이 받거든요, 네. 최근에. 네. 정말 많이 예, 받으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역으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빠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빌딩 가격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부동산이잖아요. 실물 자산이고. 예.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가 따로 있었고 건물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달랐죠.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아파트 투자했고 건물 투자하신 분들은 건물만 투자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이 건물을 많이 넘어오거든요. 근데 건물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팔거나 그걸 담보로 같이 제공을 하면서 건물 살 때 보태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잘 되면은 건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가 안 되면 또 건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건물은 같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80, 90% 동일해요. 그럼 처음에 용적률이 좀 높아지고 도심이 이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좀 수요가 많이 밀집될 거라고 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가 그렇죠.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결국 그런 데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겠네요.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물을 사신 분이 뭐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없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을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건물부터 먼저 검토를 하겠죠. 매입 검토를.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또 사고 또 누군가에게 파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은 아파트의 동네 주민인 경우도 많아요. 저 5동 사는데 7동 사시는구나.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건물 가격도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건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공부라는 표현에서 아파트 투자할 때 검토하는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아파트에서 뭐 학군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네. 뭐 등등등 있잖아요. 건물도 그런 어떤 중요하게 체크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 여기랑 거리라든가 주변에 뭐 유동인구 또는 앞에 도로폭
뭐 등등등 있어요. 상권. 예, 상권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걸 다 공부를 하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보고 자기가 잘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선 공부하고 후 투자보다는 공부와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이 물이 뜨거운지 차고 담궈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의 그 부동산 시장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파트 정책이에요. 오, 지금까지 뭐 그러네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그 지금 들어서는 정부까지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상은 이제 아파트 정책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물은 소수가 투자하는 거고 아파트는 다수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다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표를 받고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선이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다 아파트 정책인데 그 중에 하나 딱 걸려 있는 게 네. 도심의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아, 뭐 이런 얘기거든요. 도심 쪽이 더 많이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 공간에 더 많은 임차인들 들어올 거고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상가라도 들어오다 보면은 도심 쪽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외곽은 그 반대로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거면은 약간 도심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더 과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교통의 발달도 그렇고 이런 용적률의 변화 같은 것들은 계속 더 좋은 곳에서 소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더 좋은 입지에 살고 싶고 그런 것처럼 장사하시는 분도 더 좋은 곳에 장사하고 싶고 사업하시는 분도 더 좋은 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 배가시키니까 집중화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럼 용적률 상향이라는 거는 그럼 층수를 더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까요? 좀 결과적으로 이제 면적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옆으로 더 짓거나 위로 더 짓는 건데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더 짓는 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뭐 5층까지 짓는 걸 뭐 8층이나 9층까지 짓겠죠. 그러면 그 6층, 7층, 8층, 9층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더 많은 회사가 들어올 거고 가게가 들어오면은 거기 방문한 고객도 더 많아질 거고 뭐 거기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 유동인구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장사하는 임차인이 또 많아질 거고 계속 그렇게 선순환 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주요 도심이 더 관심을 받고 더 오히려 그 수요가 더 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